그래서 오늘은 1,500원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래서 환율 1,500원이 이제 결국에는 간다 안 간다 뭐 가네 마네 뭐 예전에 그냥 금융위기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나왔던 제일 많이 나왔던 얘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 관련돼서 대부분 어느 정도 이게 이래서 문제가 되는구나 정도는 알고는 계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전 이거 조금 심각하게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오늘은 조금 더 다뤄볼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배경, 그러니까 이게 작년부터 시작됐던 이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된 환율의 이슈가 어떻게 여기까지 흘러가게 되었나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환율 1,500원 시대의 의미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짚어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고환율 시대의 생존법 같은 거, 그런 부분을 조금 짚어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거를 20일에, 정확히 얘기하면 금요일에 이걸 해야겠다라고 딱 확신이 들었던 장면입니다. 1,500원으로 끝났어요. 환율이. 1,500원으로 끝났는데 이 1,500원으로 끝나는 과정이 생각보다 빨랐죠. 왜냐면 지금 이렇게까지만 봤을 때 6월에 6월 30일에 1,350원이었거든요. 이때까지만 해도 흐름이 좀 나쁘지 않았고 오히려 좀 줄어드는 느낌이어서 안정감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금융당국이 통화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외환 보유고를 좀 잘 쓴다, 잘 막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9월을 넘어가 훌쩍 넘어가더니 1,400원을 뚫더니 1,450원을 막 뚫더니 잠깐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더니 결국 1,500을 찍어버렸습니다. 근데 이거를 솔직히 지나갈 수는 있어요. 이제 별거 아니라고 지나갈 수는 있는데 이건 제가 웃겨서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좀 마음이 아프죠. 이제 다들 여러 화면 공유 안 돼 있구나. 죄송해요. 잠시만요. 음. 아까 보여드렸던 화면은 이 화면이고요. 이 1,500원이 되는 화면, 이 1,500원이 되는 부분에서 이제 왜 배경이고, 아니 1,500원이 어떤 시대를 가져갈 거고, 이제 어떻게 우리가 갈 거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환율 자체는 그래서 1,500원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인 거고, 많이 올랐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좀 많이 슬픈 부분이 여기죠. 저는 제가 항상 제가 좋아하는 그 환율 관련해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웃긴 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화율이 꽤 의미가 크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알아보자에 대한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정의를 좀 한 번씩 알아야 된다 생각을 해서 저는 꼭 이 부분에 강조를 좀 드리는데 환율이 뭐냐? 자국 통화와 타국 통화 사이의 교환 비율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뒤에 같아요. 대외 가치를 얘기하는 부분.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매매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으로 가지고 있을 때 다른 통화를 사는 부분에서 어떻게 사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져갈 때 대외 가치라고 얘기하면 결국에는 우리 통화 가치가 이 환율에 걸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통화를 바꾸는 교환비인데 환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를 바꾸는데 예를 들어서 미달러에 대한 통화 환율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의 통화를 미 달러를 바꾸는 돈이 많이 든다는 얘기는 우리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많이 하락했다는 얘기고 환율이 낮다라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원이 달러를 바꾸는데 돈이 적게 든다는 뜻이니 우리 통화 가치가 달러에 비해서 높아졌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한 얘기는 다 알고 계실 건데 그래서 저는 이것까지는 한번 짚어드리고 이제 메인 얘기 넘어가려고 한 겁니다. 환율은 국격이다. 이렇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통화 가치는 그 나라 전반적인 경제 상황의 지표로 좀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숫자적인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돈의 구매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환율은 국격이라는 얘기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환율이 오른 건 오른 건데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괜찮습니다, 사실. 이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리면,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약한지를 100의 단위로 100 자체 그 숫자로 고정을 해두고, 100보다 높으면 달러가 강한 거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약한 거죠. 근데 지금 99.65면은 그냥 그 정도, 뭐 딱히 뭐 오르거나 낮거나 높거나 하진 않은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저희가 환율이 올랐던 시점이 아까 보셨을 때 6월 30일부터였죠. 6월 30일부터 올해 3월까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른 상태를 생각해보면 여기부터 올랐습니다. 달러가 그렇게 강했다고 해도 6월이면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25년도 6월이면 이 정도 되는 건데, 달러가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올랐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올랐다. 달러가 당연히 강세인데 환율이 비싸지는 건 당연한 이치겠죠. 근데 달러가 비싸지도 않은데 우리만 비싸게 사. 이건 문제가 있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라고 하면 주요 6개 통화 대비 미국 달러 가치인데, 그렇게 봤을 때 요즘 올라간 건 사실이나 100보다 아직까지는 약세기도 하고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달러가 비쌀 때가 아닌데 이제 우리만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심지어 트럼프는 달러 약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 오셨으면 아시겠지만 그걸 위해서 케빈 허시를 안 치는 것까지도 들어갔고, 전에 있던 연준 의장도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달러가 비쌀 때가 돼서 비싸다 이런 느낌보다는 원화 가치가 어디까지 떨어졌느냐에 대해서 중점을 좀 가져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라는 부분이 이게 정확히 올해 초까지죠. 올해 초 한 2월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기사화 됐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내려간 거냐? 제가 이제 가지고 온 지수인데요. 이게 명목 실효 환율이라는 지수인데, 간단하게만 보시면 요거는 지금 그래프가 유로, 독일, 한국, 미국 이렇게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의 대장이라서 넣어봤고요. 그렇게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것도 100단위를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로 가는 거로 보시면 돼요. 100보다 높은 거면 나름 세계적으로 통화 가치가 나쁘지 않거나 좋은 편이고, 100보다 낮으면 통화 가치가 생각보다 낮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만 저 아래에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25년도 12월인데 25년 12월 기준, 지금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고, 결국에는 한 나라의 통화 가치가 여러 교역 상대국과 통화 바스켓 대비 얼마나 변동했는가, 제가 국기를 같이 이제 배치를 해드렸는데,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선진국 유럽, 뭐 미국, 독일 같은 이런 선진국들보다 훨씬 더 낮은 통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100 기준 지금 86인데요. 중요한 부분은 뭐냐? 우리가 항상 얘기했던 IMF,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위기에 대한 부분이 88 정도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중 원가치는 IMF보다 낮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약간 뭐랄까 종특이죠? 범인 찾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제 범인을 가지고 원화가 떨어지는 대한 범인을 세 가지로 저는 좁혀서 항상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해외 투자, 둘은 트럼프, 셋은 금리 차입니다. 해외 투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해외 투자가 문제인가에 대한 부분을 한국은행에서 다룬 적이 있었죠. 이제 이창용 한은총재가 작년 11월에 이제 요런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했냐면, 해외 주식 투자를 두고 젊은 층이 쿨하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너무 많은 돈이 쏠림 현상을 보이면서 빠져나가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가 우려되는 수준이다. 한미 금리차, 외국인 자금 이탈이 아니라 내국인의 해외 투자 쏠림이 주요 요인이다. 환율이 오르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이제 서학개미를 언급을 한 거고, 실제로 여기서 이제 하는 총재가 개미를 좀 저격했다. 이게 우리가 코스피 투자하기 좋았으면 투자했겠지. 이거를 우리 해외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뭐라 하면 되냐라는 여론에 좀 안 좋은 영향을 끼쳤던 부분이었죠. 실제로 이창용 총재가 이때까지만 해도 나름 투자하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지가 그래도
막 극단적으로 나쁘거나 이렇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때 이후로 좀 그런 부분이 될 정도로 좀 그런 여파가 있었던 사태인데, 근데 사실 좀 찾아보니까 어떻게 됐었냐. 일반 정부, 이제 국민연금 포함해서 기관 투자에서도 해외 투자를 92%씩 늘렸는데, 해봐야 우리 개미들이 74% 늘렸다고? 내국인의 해외 투자 쏠림의 주요 요인이다? 서학 개미가 요인이다? 물론 아니었을 수 있겠죠. 서학 개미를 얘기한 걸까? 아, 서학 개미 얘기 안 했다. 실제로 변명을 하십니다. 아, 서학 개미 탓한 거 절대 아닙니다. 아, 저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 억울해 보이죠, 표정이? 환율이 오른 게, 아니, 내가 뭐라고 한 거는 맞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 투자 많이 해서 그렇지, 내가 서학 개미 탓을 하는 건 아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정리가 됐었죠. 사실 이거는 정확히 그래서 짚어드린다고 하면 해외 투자가 문제냐? 문제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금액 자체가 요즘 너무 커요, 실제로. 해외 주식 사는 부분이 워낙 컸지만 그런 부분이랑 별개로 이거를 가지고 환율이 오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던지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얘기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럼 트럼프 문제냐? 이것도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관세 정책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트럼프가 관세를 마구마구 이제 다른 나라들한테 때리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이제 철회 요청에 따라서 트럼프가 이제 요구하는 게 각자 나라마다 좀 달랐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아마 달러였고, 그게 아니면 이제 뭐 기술적인 투자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 우리도 당했죠. 쉽게 말해서 우리도 관세에 대한 부분을 좀 당했어요. 형, 관세 좀 어떻게 해줘봐요, 럼프 형. 그랬더니 럼프 형이 뭐라 그러냐? 우리한테 투자해, 대미 투자해, 대미 3,500만 달러, 3,500달러만큼의 대미 투자를 해 해서 이번 3월 13일 저번 주죠. 대미투자법 처리가 됐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거 터미널에서 보다가 봤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대미투자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달러가 좀 넘어가지 않을까, 미국으로 조금 더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고 있다면서 관세율을 만약에 안 하면, 이거 안 하면, 이거 빨리 처리 안 해주면 나 관세율 되돌린다, 빨리 안 해? 라고 했었던 부분도 있어요. 그 사실 이런 부분에서도 봤을 때, 잠시만요. 좀 늦게라도. 그래서 빨리 해라 라고 언급을 했었죠. 그럼 우리가 트럼프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니죠. 쉽지 않겠죠. 지금 이란한테 이거 폭격 불태우겠다고 마구마구 지금 하루에 막 몇 조씩, 이제 막 하루에 몇백억씩 쓰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관세 하나 막겠다고, 이거 형 우리 이거 달러 못 들어요 죄송해요 하면서 막을 수 있냐? 이것도 아니란 얘기죠. 근데 물론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냐? 아, 문제죠. 당연히 문제일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도 해결은 못하죠, 근간적으로. 그 실제로 우리나라 특성상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역 수지가 좀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반도체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 이런 대미 투자가 환율이 급등하는 원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계기였다니 베네수엘라 대통령 납치당하고 이란 폭격 맞는 걸 생각하면, 그냥 아직 패권이 미국에게 있음을 알고 좀 따라가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금리 문제인가? 아, 중앙은행 기준금리 3.75%, 3.75라고는 하는데요. 미국 금리는 우리나라처럼 2.5, 땡! 이런 느낌이 아니라 3.5%에서 3.75% 이런 식으로 발표를 좀 하기 때문에 3.5로 알고 계셔도 되고 3.75로 알고 계셔도 됩니다. 근데 3.75로 알고 계시기 조금 더 정확하겠죠? 높은 걸로 알고 있는 게. 그리고 한국중앙은행 2.5%인데 이게 어떻게 문제냐? 요거는 제가 가끔 따로 개인 관리를 해드리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금리 역전 현상인데, 금리 역전 현상은 정확히 이 현상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국가 간의 금리 역전이 어떤 현상을 가져오냐를
저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K뱅크가 있고 A뱅크가 있죠. K뱅크는 이자율이 2.5%에 총 예금액이 1조 정도 되고요. A뱅크는 이자율이 3.5% 정도 되고 그 와중에 총 예금액이 한 22조 정도 돼요.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디에다가 예금을 좀 하려고 할까요? A에다 하겠죠?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건. 그냥 당연히 물 흐르듯이 A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왜? A가 더 돈을 많이 주잖아. 그쵸?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걸어보겠습니다. 짠. 이자율을 가려버렸어요. 이자율을 가려서 총 예금액 1조에서 22조 딱 두 개만 비교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될까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22조겠죠. 당연히 22조로 갈 거예요. 왜? 예금액이 커야지 그 은행이 안전하다는 뜻이고 내가 돈을 맡기고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친구가 더 잘해주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K는 코리아고 아메리카는 미국입니다. 제가 많이 들려드리는 비유법인데요. 결국에는 이거는 제가 무슨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거냐라고 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상태에서 미국보다 약소국인데 금리가 우리가 낮다는 것은 결국 자연스럽게 현금 흐름이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K뱅크에서 A은행으로 이제 돈이 옮겨지는 현상을 국가에서 막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거 막으려고 했다가 국민연금도 한 번씩 쓰고 했는데도 지금 결국에 안 돼가지고 1,500원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면 되는 거 아니냐? 그쵸? 2.5가 아니고 3.7, 3.4%대 막 이렇게 때려서 그래도 얘가 돈 많이 준대. 한번 가보자. 야, 그리고 요즘 코스피 좋다더라. 한국 한번 들어가보자. 하게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금리 그럼 올릴 수 있을까요? 이 1.25%에 대한 격차를 바꿀 수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근간적으로 가계부채가 사상 첫 2,000조에 달한다고 2월 말에 기사서가 나왔었고 가계부채에 대한 대책을 지금 정부가 마구마구 하고 있는데도 은행들이 주담대에 대한 문턱을 높이는 만큼 지금 대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조치를 취하기에는 나중에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지금 당장은요. 일단 5월 넘어서 주택 관련된 부분이 좀 이루어지고 부동산 가격도 잡히고 뭐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이 잡히기 시작하면 그때에 대해서는 또 얘기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자력으로는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미국의 케빈 워시한테 바래야 되는데 지금 여기 딱 머리 뜨끈해져 있는 저희 대통령님이 계시죠. 그렇지 자력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미국한테 바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얘기하는 금리를 낮추자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이득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되면 그때부터는 좀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따로 이제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환율에 대해서 조금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케빈 워시가 하는 얘기를 그럼 조금 더 봐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워시가 금리 인하를 얘기를 했죠. 이건 저희한테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낮추게 되면 우리나라와 미국의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 금리 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역전 현상이 해소되거나 아니면은 적어도 상쇄되는 수준까지 내려오면서 환율에 있어서 자금 이동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일어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선으로 남겠죠. 근데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대차 대조표 축소를 같이 하겠대요. 이거는 저번 주에 들으셨던 분들 어차피 똑같이 아시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 대차 대조표를 줄였다라는 뜻은 뭘까요? 대차 대조표 연준이 보유한 자산 이꼬르 보유 채권입니다. 보유 채권을 팔겠다. 채권을 팔아 풀린 돈을 가져오겠다. 이거 설명하기 어려우시다면 간단하게 생각해서 양적 완화라에서 미국이 돈을 마구마구 뿌리기 시작했죠. 그때 채권에 대한 부분으로도 뿌렸다는 부분을 이제 매각을 하면서 돈을 회수해 나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양적 완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냐면 수문 자체는 내려주되 수도꼭지는 크게 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물을 내려줬어. 시장에 막 물을 줘야 돼요. 그쵸? 금리 인하한다고 하는 건 물을 준다는 얘기예요. 물을 뿌려준대. 와, 좋잖아요? 근데 그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를 잠궈놨어. 이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케빈 워시가 얘기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의 돈이 실제로 시장이 좀 많이 풀려야 금리가 낮아진다는 것은 미국의 돈이 풀린다는 걸 뜻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금리 차나 이런 부분에서 환율을 조금 잡아나갈 수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케빈 워시가 앉아서 금리를 내린다고 한들 대차대조표 축소를 만약에 더 강하게 해버리면 실제로 수도꼭지를 통해서 물이 한 방울도 안 떨어지는 상황도 일어날 수 있어요. 실제로 달러가 시장에 풀리는 건 전체 양 자체로는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뭐냐면 우리나라 입장 금리가 낮아져야 돼요, 미국에. 근데 새 연준자 케빈 워시의 기조상 그것도 기대하기 어려워요. 그럼 결론이 어떻게 될까요? 개인이 직접 환율에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500원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물가 상승과 달러 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하니 이제 1,500원 뉴노멀이 될 거야. 이제 1,500원, 야, 이 별거야? 이거 1,500원, 그냥 1,500원인 거지. 로 볼 거냐? 아니면, 아니, 그거랑 별개로 달러 인덱스도 낮고, 야, 실효환율 지수 봐봐. 지금 IMF 수준인데, 원화가 실질 되는 게 맞다니까? 라고 얘기하는 게 맞느냐?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으로 얘기를 드릴 것 같습니까? 저는 후자인 쪽입니다. 역대의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는 폭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요, 어느 정도 기조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1년치로 해서 이렇게 보여드려서 그렇지 사실 연에 2% 정도 오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치면 1350원이었던 환율이 1년 만에 1500원, 150원, 즉 1350, 150원이면은 16% 정도 되죠? 15% 정도, 15, 16%? 그 정도로 오르는 것은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1년에 2% 정도, 그래서 10년에 20% 정도씩 오르는 게 물가랑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오르는 게 환율이 좀 안정적으로 오른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지금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이시면 아시겠지만 나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이란 전쟁을 포함해서. 근데 그거랑 별개로 전일 대비 1%씩 오르는 건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결국에는 언제 비싸지냐? 근데 그게 전쟁이냐? 솔직히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이 우리한테 환율 상승을 마구마구 야기시켜서 엄청 치솟게 한다? 이건 아닌 게 역사적으로 환율이 많이 비싸졌던 시기가 크게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외환위기 IMF죠. 두 번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거 2009년 무슨 얘기냐? 리먼이죠. 리먼 브로더스 사태가 터졌어요. 서브프라임 모기 사태가 터졌어요. 그때 당시에 1570원까지 갔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레고 사태 레고랜드라고 해서 이제 체불이 대금에 대한 지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발생한 사태가 1,400원을 찍게 했었죠. 그러고 지금인데요. 근데 지금 전쟁이 원유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오르는 거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실제로 많이 올랐던 건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전쟁 때문에 1,500원에 갔다라고 하기에는 지난 전쟁이 장기화되면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이거는 전쟁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쟁 때문에 발생하는 유가에 대한 문제, 원자재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생산이나 환율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괴롭힌다라는 거죠. 왜? 원유 자체도 비싸지면 원유를 사오는데 더 비싼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건데 그 와중에 환율도 비싸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선 영향을 더블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도 이걸 어느 정도 해결을 하려고 이란한테 시간을 주면서 막 발전소 초토화 시킨다 막 협박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엔 1,500원에 대한 사태를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냐면 우리나라 자산 시장의 구조상 문제점이 있음을 좀 아는 그런 시그널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500원을 그냥 1,500원이네. 아우 달러 비싸네. 국장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이거 좀 우리나라한테 많이 위기인 상황인가 보다라고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생각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건 뭘까요? 고환율 시대의 투자 생존법이라고 제가 달아놨는데 해야 될 건 결국엔 뭘까요? 한국에서만 머무르지 않는 거죠. 해외 자산의 포트폴리오에 섞는 것이 결국 필수입니다. 제가 스파이와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을 꼭 이렇게 같이 보여드리는데요. 실제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은석 그래프는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는 거랑 별개로 우상향하는 부분이 있음의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개별주니까 이런 차이도 좀 있겠지만 낙폭이 크고 올라가는 부분에서도 급등이 컸었죠. 근데 이런 부분을 포함해서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다? 스파이는 달러로 가져가잖아요. 이 친구는 사실 우리는 이제 미국인이 느끼는 SPY의 이제 스파이의 수익률은 이렇게 이루어지겠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선 이 위로 조금 더 그어지는 겁니다. 왜? 환율이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이 미국 대표 지수를 포트폴리오에 섞어서 가져가셔라. 주식 형태면 쉽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우리나라 특성상 양도세나 이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을 테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절세할 수 있는 부분, 뭐 ISA라던가 연금이나 이런 부분 통해서 대표 지수를 포트폴리오에 좀 넣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우리나라와 이 환율, 달러에 대한 문제는 평생 가져갈 문제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 평생 가져가는 문제를 3년 정도 보고 짧게 짧게 가져가면서 이제 나름의 위기를 극복해 내겠다라는 생각은 아니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로 좀 가져가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자산을 섞을 건데 해외 자산을 섞는 과정에서 짧게 짧게 가져갈 거냐? 그거 안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길게 길게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가끔 이제 이런 말씀 좀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다우존스가 좋은데 다우존스 이런 걸로 하면 안 되냐? 다우존스 뭐 좋을 수 있습니다. 좋은데 배당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텐데 다우존스를 배당으로 가져가시는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좀 만류를 하는 편이라는 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스파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들도 보면 대부분 아, 음, 마이크가 잠깐 나갔었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테크 기업이 섞이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차라리 미국 자체를 좀 대표할 수 있는 지수, 스파이 지수로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조금 더 드리고 싶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테크 기업이 조금 섞여 들어가긴 하지만 결국엔 우리가 부분은 수익률, 그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수익률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이 두 지수 조금 섞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글로벌로 펀드나 ETF를 가져가는 부분입니다. 왜 주식 아니에요? 주식이 왜 아니냐면요. 개별주로 가져가게 되면 낙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에 대한 관리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개별 주식만 하지 않기 위해서 ISA를 이제 내면서 좀 펀드나 ETF에 친숙해져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매수하는 비중을 가져가는 부분에서도 글로벌이란 키워드를 조금 넣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좀 가지고 왔죠. NH, 아문디, 뭐 글로벌 우주항공 뭐 이런 섹터는 물론 이제 이건 어느 정도 취향을 좀 타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글로벌이 좀 들어간 부분
글로벌 클린 인프라, 뭐 글로벌 차세대 IT 네트워크, 뭐 글로벌 리치 투게더 연금, 뭐 이건 연금이네요. 하여튼 이런 부분으로 좀 펀드나 ETF에 대한 비중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놓칠 만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언헤지와 해지입니다. UH랑 H로 좀 구분이 될 거예요. 이건 실제로 여러분이 나중에 펀드를 좀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보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게 되면은 펀드 이름에 보면 증권 자투자 신탁하고 UH, 증권 자투자 신탁하고 H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름이 다 똑같은데 UH, H 이 두 가지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UH는 환해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환율 변동에 그대로 노출한다, 해칭하지 않는다 해서 언해지, 그래서 UH고요. H는 해지라는 뜻이고, 그렇다는 것은 환율 변동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원화로 환전하여 환율을 고정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원화로 환전을 해야 환율 변동 위험이 좀 막혀지는 거 아니에요? 아, 해지로 사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언해지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원화로 환율을 고정시키는 게 왜 문제냐, 달러로 그대로 구매하는 언해지가 우리한테 좀 맞는 이유를 설명을 드리려는 거예요. 왜냐, 해지가 의미가 있어지는 시점은 달러가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원화 가치를 고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달러가 낮아지나요? 계속 높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달러로 미국 지수 아니면 글로벌 ETF 펀드를 비중을 가져가야 된다 라는 얘기로 갈 수 있겠죠. 실제로 이거 가져가시고, 이거 해지가 이제 고정시키는 거, 해지, 이게 더 언했지, 뭔가 안 한 건 별론 거기, 해지해야지,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했을 때 글로벌 ETF나 펀드를 조금 가져가셨으면 좋겠는데, 이걸 가져갔을 때 효과가 또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미국 지수가 하락했어요, 이 경우죠. 미국 지수가 하락했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미국을 사러 가겠죠. 왜일까요? 떨어지네? 매수 타이밍? 적어도 들어가기 시작할 거고, 그렇게 되면 원화가 하락하고 달러가 상승하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는 자동 리스크의 방어가 되는 거죠. 왜? 우리는 달러로 펀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달러가 올라가는 게 리스크 방어 차원에서 이미 어느 정도 생세가 되는 거고요. 미국 지수가 올라간다 라고 하면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 지수 오른데 더 사야지, 가야겠다. 그러면 달러가 올라가겠죠? 달러가 올라가면 우리 개미들한테는 추가 상승인 거죠. 그래서 지수가 낮아지면 어차피 환율이 오르니 어느 정도 상세가 되니까 자동 리스크 방어가 되는 거고, 지수가 오르면 지수도 올랐는데 달러도 오르겠네, 그러면 2배로 오르겠네? 약간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지수를 제발 직투로 가져가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달러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왔는데, 제가 계속 다른 제가 실제로 본업에서 만나는 분들 아니면 뭐 강연을 외부로 좀 나가던 하는 부분을 떠나서 그냥 나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달러가 꼭 자산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제발 한국에서만 놀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려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20% 30% 먹는 거랑 별개로 환율이 오르기 시작하면 그게 마이너스로 깎이는 수익률이 아니라 나누기처럼 비중이 확 줄게 크게 까이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오르는 폭이 적게 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래프는요, 1964년 5월부터 25년도 10월까지의 환율 그래프입니다. 미달러 환율. 처음에 250원에 달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지금 1,500원인 6배까지 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달러가 크게 내려갔다가 올라간 적이 있나요? 없죠. 비슷비슷하게 계속 올라갔단 말이에요. 잠깐 주춤하더라도 결국엔 어떻게 돼요? 달러는 올라요. 왜? 우리나라 구조상 달러나 수입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달러 1,500원?
솔직히 저도 무섭습니다. 사라 그러면 아우 쉽지 않은데 하면서 솔직히 달러 못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뭘까요? 지금이 저점일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제가 한 사람의 개미로서 달러가 지금이 저점일까 아닐까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지금은 현재의 상황은 리스크 때문에 1,500원이 올라간 부분으로 이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꼭 아셨으면 하는 부분은 달러는 계속 오를 거라는, 우리나라 구조적으로 우리나라랑 미국의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달러는 오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안 개구리처럼 투자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서 미국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주간 정리 세미나 할 때 꼭 이 소친구를 제가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의 자산, 가치, 돈에 대한 목돈, 이런 부분 자칫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변동성이 더 커지거나 시장이 복잡해지거나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더 어려워지고 더 복잡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안정적으로 우리가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어든 어떤 위기에서든 대응할 수 있는, 대비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다들 본업하시느라 바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모임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면 활동도 좀 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 거겠지만, 열심히 사시는 만큼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의 재테크 생활, 여러분의 투자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꼭 투자 자산 한국만 넣지 마시고 외국도 조금씩 비중 섞어주면서 직접 달러를 매수하실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여러 가지로 섞어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카톡 주시면은 편하게 답장 드릴 수 있고, 다음 주에는 더 재밌는 부분으로, 더 재밌는 주제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